와, 네. 네, 밤늦은 시간 9시, 3월 2일 연휴의 중간 9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만큼 기후 총선을 받는 네. 열정이 매우 뜨겁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 우리 후보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지역구는 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입니다. 네, 인사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영입인재 정혜림님 오셨습니다. 네, 비례로 출마할 예정이십니다. 네, 마이크를 켜고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동학 후보님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혜림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허순규 후보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비례 2번 확정인가요? 네, 99.9% 확정이고요. 녹색정의당 네, 비례대표 2번 녹색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보당 손솔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손솔입니다. 네, 저희가 후보를 지금 네 분이나 모시고 기후 정치와 각 당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5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시간 관리를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발언을 독점하면 안 되니까 제가 3분 이내로 끊도록 하고 3분을 넘어서면은 제가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후보님들이 왜 기후위기에 진심인 정치인인지 본인 소개를 3분씩 정도 하겠습니다. 내가 왜 기후위기에 진심인가? 내가 이번 선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화 후보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이름이 동학이어가지고요. 저는 운명이 그냥 혁명을 해야 되는 운명인데 지금 아직까지 혁명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애초에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는 2017년도에 제가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머지않아서 덮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대처나 혹은 대처하지 못했으면 맞이할 파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직접 둘러보려고 2년 반 정도 코로나 딱 직전까지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었고요. 전 세계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시민단체, 기업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지속 가능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기후 문제를 제가 엿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61개국을 돌았는데 하나로 이제 그어지는 선이 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썼던 방식이 다른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 인구들을 자꾸 빼돌려 가지고 자기네 도시로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방안이었고, 그거는 경제적으로 계속 하는 거였죠.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제가 좀, 이 사람들이 숨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관리할 때 좋은 점만을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예, 그러니까 나쁜 점들은 뒤로 숨기려고 해요. 제가 그런 걸 질문하면 대부분 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하게 됐던 건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전 세계 도시들에서 지속 가능성 측면, 그 다음에 이 기후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순위로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2년 반 돌아와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이런 초고령화 문제나 이런 것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하다가 전 지구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 제목이 이제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먼저 이제 내게 됐고, 원래는 기후에 관련된 책을 내용을 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전 세계가 기후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탐구를 했는데, 그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쓰레기를 택하게 됐고요. 오늘날의 기후 문제,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러한 측면에서 쉽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끝. 네, 3분 딱 맞춰주셨는데요. 네,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니 거기서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 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정혜림 후보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영입된 정혜림입니다. 기후 정치인 중에 기후 기술가, 기후 산업 전문가로는 제가 지금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저는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정할 때 어떤 문제 해결에 나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지구온난화였던 그 문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가 되고 기후위기가 될 때까지 길진 않았지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길을 걸어온 나름의 전통성이 있는 인재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으로 기후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 탄소 감축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후 산업 전환 전략과 또 기업이 필요한 기후 정책 제언과 평가를 했었고, 근데 이것을 하면서도 계속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의 중요성은 계속 좀 높아지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계속 한 자리에 머문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느꼈던 문제점은 기후의 진심일수록 이 의제에 대해서 장벽을 너무 높이고 의제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의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답답함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산업으로 그리고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 인프라의 전환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후 의제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다. 산업과 인프라 전환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분명히 제가 해야겠다. 이건 정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네, 기후 정치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3분 다 안 쓰셨는데요. 2분 쓰셨는데, 네, 그러면 이걸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포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녹색 정의당의 허순규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0년 총선에서 기후위기를 정치의 문제로 가장 먼저 전면에 내걸었던 녹색당 출신의 정치인, 버스타기 좋은 안동과 기후위기 안동 비상행동 활동을 통해 가장 아래에서부터 기후정치를 실천해온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허승규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산업화 이후 인간과 지구가 관계 맺는 방식,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문명의 위기가 초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관계 방식을 성찰하는 정치 세력, 이른바 생태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의 정치 세력, 성장의 지구적 한계를 직시하고 산업주의와 국가주의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녹색 정치 세력이 가장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생태주의를 실천해온 녹색당이 노동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온 정의당과 함께 만든 선거연합 정당 녹색정의당의 정치인입니다. 정당은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한 조직이고요. 정치인 개인보다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이 어떤 공약과 가치를 실천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창당한 녹색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이윤과 성장의 정치가 소외시킨 노동과 재난과 위기에 취약한 소수자 시민들 곁에서 함께여 녹색 정의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 소개 전에 제가 속한 구단, 제 팀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녹색당에 입당해서 전국과 지역을 오가며 녹색 정치를 조직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에 안동시의원 선거에 2번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보수 정치가 독과점하고 있는 경북 안동에서
기후 위기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거대 양당과 당당히 경쟁했습니다. 인선거구에서 3등 18%를 얻었고 제가 주민자치회 하고 있는 강남동에서는 25%를 얻었습니다. 1등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하면서 청소년들,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에서 기후 정치를 해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시대에 대안적인 녹색 정치 세력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지역에서 녹색 정치를 꾸준히 해왔고 현장에 바로 그 기후 정치 해답이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 예산을 기후 정의 실현할 교통, 교육, 의료, 복지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풀뿌리에서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녹색 정치가 생소한 시민들을 설득해왔던 허승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아래 주민들과 소통해온 허승규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녹색으로 정의로운 국회를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시민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출마 선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팀으로 봐달라, 녹색 정의당, 역사적인 팀으로 봐달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했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진보당의 손수월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뉴에이지에서 서대문 갑 후보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당내에는 아직 당원 투표 기간 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유일한 청년 후보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생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제가 서대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이라는 주민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끊기지 않았죠? 안 예, 끊겼습니다. 잠깐 전화가 네, 왔었어가지고. 예. 네. 네, 제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어쨌든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좀 조직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지지난 해에 저희 지역에 사안이 있었어서 서울 서대문 신촌에는 연세로라고 하는 서울의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국민의힘 부청장이 당선된 이후로 이게 졸속적으로 좀 폐지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뭐 여러 뭐 상권 탓이다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쨌든 녹색 교통을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너무나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이 논의를 좀 바꾸고 싶다. 이 논의야말로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반대 운동과 주민 서명을 조직해서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차 없는 거리는 폐지가 됐고 대중교통 전용 지구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최종 결정이 서울시에서 날 예정인데 어떻게든 서울시 논의에 개입해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지가 않고 현재적인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녹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과 그 논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차 없는 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허승규 후보님이 이야기했던 교통기본법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진보당 내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처음 만들면서 여러 영역과 뭐 대안 같은 걸 고민해 왔던 사람으로서 진보당을 대표해서 기후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어찌나 다들 잘 지키시는지 대학생 기후행동을 만들기도 하셨고 기후위기 등 특별위원회 당내에서 그런 위원회도 만드시고 또 연세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왜 기후위기의 진심인 정치인으로 저희가 모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73분 들어왔습니다. 저희 신청은 60분 받았는데,
70분 넘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료도 잘 저희가 기록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통 질문 3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실 로컬 에너지 랩의 신근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로컬 에너지 랩 신근정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이건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랑 정치인 저희가 이 용어를 쓰면서 같이 주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에이즈 박혜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공통 질문을 한번 던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자로 이관우 교수님을 모시고 공통 질문을 또 두 번째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우리 당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오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라는 공약을 3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의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국민의힘 정혜림 후보님께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 발표를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기후 공약을 듣고 싶었던 것도 여기 참여한 큰 이유였는데 이따가 다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유진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해야 한다. 아니, 당이론 수준이나 뭐 정답이 하나뿐인 답정너 수준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정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희 정책은 크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을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네 번째로는 동료 시민과 함께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사실 이 각각의 카테고리 구분이라든지 워딩에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저희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 또 무탄소 에너지 전환이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목표한 바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당에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지만 힘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권도 없고, 그다음에 뭐 강제력, 구속력도 없고, 뭐 입법 권한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탐노기와 또 기후 특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강화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책임 있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년까지 40% NDC 목표, 감축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거를 어떻게 현실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페이즈 아웃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산업을 리플레이스먼트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산업 전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탄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좀 잘 워킹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또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전환에 대한 것을 재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또 나왔지만 지방이 전환
전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연계나 미래 산업 육성까지 고려한 걸 제안을 했습니다. 4번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분 짧죠? 네, 3분 네. 1조 저희가 너무 많이 준비해 가지고 아쉽게 네, 다 설명을 못 네, 드렸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방송 토론 나가시면 또 이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3분 18초, 예, 다른 분들한테도 일단 3분 18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 거버넌스라든지 무탄소 에너지 확대, 이건 지금 질문도 김도숙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뒷부분에 가서 토론이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개혁하겠다 정도가 예, 이렇게 좀 메시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허순규 녹색정의당 후보님께 우리 당의 해법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3분 18초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당 공약하면 1박 2일 넘어가는데요. 주요 갈래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차별되는 관점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적 생태적 한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1.5도 감축을 위해서는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과 물질 사용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과 소비를 그대로 둔 채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수요 감축에 예산을 투자하는 대안들이 전반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정책들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공항건설 확장하는 정책이라든가 핵발전소 정책 같은 정책들을 중단하는 것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에 유효하지 않는 정책을 그만두어야 교통기본법이라든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항건설에 대해서 전 중단하는 정책을 저희 당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문제를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평화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국의 이익과 생존에만 접근하는 편협한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감축분을 늘린다든가 포스코의 자본이 해외 군부 자본에 투자된다든가 핵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반대하고 녹색 외교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해서 기후 책임을 높이는 것입니다. 군축을 통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정당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평화의 문제까지 연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소멸 대안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은 정말 기후정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정부 공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농업의 대전환, 해외 자유무역 중심으로 농업을 뒷전으로 밀었는데요. 거대 양당의 정책들이 그러나 로컬푸드라든가 공공 먹거리 순환 체계가 탄소 중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순환이라든가 자원순환 플라스틱 제로까지 지역 소멸에 대한 녹색 대안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노동과 약자들에 대한 존엄한 삶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입니다. 즉 저희가 발표할 기후 휴업제라든가 폭염 시간의 노동 금지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도 강력한 누진제와 함께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본권을 보장해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탄소의 책임도 물리는 것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약자들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에 있어서 또 저희 당의 어떤 전통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교통 부문의 정책이죠. 저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대중교통 수동 분담률, 1만 원 교통 기후 패스, 무상교통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기본법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버스 공영제죠. 공공성이 결국 기후위기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서서 그 체계 자체에서 공공성을 높였을 때 더 많은 기후위기를 실천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3분 7초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해서 정책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진보당 손솔 후보님. 네, 시간 체크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를 일단 지금 있는 거라도 실행을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미 많은 시간을 놓쳐와서 그것이 현실 가능한 목표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지 않게 된 책임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석탄, 탈핵을 기본으로 저희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 전남에 있는 이제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은 이 땅과 산이 엄청나게 깎이고 드러내지고 그 자리에 발전을 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 때에도 주민들과 이런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장흥에 있는 도의원 같은 경우는 공공재생에너지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가 가능하고 또 성공적으로 정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석탄 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이런 문제도 네,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필수 에너지 이용권이라는 정책안을 저희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쓰는 기본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부터 좀 가파른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자라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선이 지워지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많은 요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수요 감축에도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예산 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계속 오르면서 민생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것이 공공재로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또 사람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의 책임을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수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권리만큼 보장을 하는 제도를 꼭 설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무상교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순천에 있는 시의원님은 100원 버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 체계가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녹색 교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네네. 그 세 가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필수 에너지 무상 공급, 그리고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 세 가지를 굳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언제쯤 공약을 내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 해온 맥락 속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후보님께 더불어민주당의 방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좀 빠르게 나와야 우리 국민들의 평가도 좀 받고 그걸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또 개선해 나갈 지점들도 있을 텐데 일단 공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중심으로 아마 이것을 크게 또 폭넓게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겠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70개국 정도가 지금 선거를 하니까 거의 인류의 절반이 지금 뭐 선거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규제 작동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초고령화가 지금 올해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내년이면 20%가 넘어가게 되는 거. 그다음에 초저출산 이거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활력이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기본적 베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면은 지금 EU나 미국에서 기후공시 이거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배경을 놓고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 정책 공약이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에너지 분권에 관해서 아까 이제 공공 뭐 에너지 뭐 수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계획과 지역의 에너지 계획이 좀 정합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좀 강화하는 제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전환이 될 경우에 이 수립 자체가 지금 지역별로 되어야 되는데, 수립만 되고 사실상 또 지역 주민들과는 괴리가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정책이 또 위에서만 가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4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걸 보니까 지역 에너지 관련된 이 그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니까 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13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126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역 주민들의 관심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익과 연결시키는 어떤 이 체계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생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설치된 것들을 어떻게 에너지를 옮길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자체를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려고 하면 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두고요.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구매 가격의 안정성 보장, 그리고 시장제도 혁신으로 재생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 소규모 분산 전원,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ESS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한국형 가상 발전소 구축,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떤 판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ASML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탄소 중립 이거 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거 바로 지금 적용이 돼서 사실은 기업 경쟁력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네?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국가가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 에너지 계획 얘기와 더불어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질문도 생기고, 각 당이 기후 문제를 풀어가는데 비전이든 구체적인 공약이든 이런 차별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미세하게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관우 교수님께서 공동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소감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잘 들리시죠? 소감 겸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리 준비했던 질문이기는 한데 또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오늘 그 나와 주신 분들이 다들 기후 대응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는 모두 다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다 당선돼서 국회에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정치학자로서 이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러 뭐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조금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예,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왜 잘 안 됐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오늘 이제 그 우리 나와주신 분들이 얘기하신 것에서도 조금은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 중이잖아요. 선거 중이니까 이제 네 분이 다 좀 차별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당의 기후 공약이 이렇게 조금 더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향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중에 다 예를 들면 국회에 진출하신다고 하면 왜 기후를 우리가 국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운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당들 간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당이 하는 기후 공약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당께 옳은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슈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정당들 간의 갈등에 매몰되는 거죠. 예, 저는 지난 국회나 그전 국회에서 꼭 기후 대응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당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들 사이의 차이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쪽 당에서 하는 거는 동의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것처럼 해서 그런 정책들이 잘 실현되지 못한 경우들이 참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분이 다 국회에 가셔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줄 사람이 그렇게 국회에서 많지 않거든요. 300명 중에 저는 뭐 10명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각 정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는 초당적인 협력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사실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 지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기후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다른 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산문식 들었잖아요. 네, 우리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는 사실은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당은 다르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저 당의 저런 정책은 정말 동의하고 공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공통점을 더 찾아 나가는 게 지금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회에 가시면 정말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가지씩 만약에 이렇게 쭉 공약을 내놓으셨다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겹치는 서너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것부터 우선 우리가 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들어봤더니 또 아니면 그 전에 내가 검토해 봤더니 저 당의 이런 공약은 제가 꼭 같이 도와서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네, 이제 자기 당의 공약은 4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당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서 이건 해보고 싶다라는 걸 3분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동학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교통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지역도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여가지고 도시가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넓어지거든요. 갑자기 1년 만에 막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늘어나는 지금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늘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그만큼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사람들이 타는 것보다는 그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100원 버스 얘기도 재밌게 귀에 들렸고 그다음에 무료교통 관련해서는 제가 여행을 할 때 룩셈부르크에서 이거를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짜로 그냥 탔거든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거기가 완전히 살인적인 교통 체증으로 굉장히 많은 매연 내뿜고 사람들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증 이게 너무 심하니까 트램을 가지고 트램의 배차 시간을 예를 들면 4분인데 3분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이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정책적으로 그걸 그렇게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거를 관철을 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앞으로 이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계속 몰려들고 또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통정책만큼은 대중교통이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중공영으로 가서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사실상 거기에 비리 부정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무료 대중교통 실험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토대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이걸 막 실행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재원으로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합심해서 뭔가 어, 그 기반 자체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같이 좀 한번 힘을 합쳐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후정치 바람이 이번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교통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교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혜림 후보님. 네, 저도 대표적인 뚜벅이로서 꼭 기후동행 카드가 경기도까지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당에서 아까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약이 그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공약은 저희가 탄소 감축 액티비티에 대한 우리 동료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일원화하고 그 재원도 확대하고 또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탄소 중립 포인트 같은 것도 고려했고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있었던 뭐 에너지를 줄였을 때 줬던 인센티브 같은 것을 다들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도 사실 시민들이 여기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중요한 정략 중에 하나로 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데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역할이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네, 진보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더 목표를 높이고 상향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좀 더 메인으로 하는 반면 그리고 우리 이제 보수 정당이랑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현실화하고 이걸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누가 더 챙길 수 있느냐. 그것은 진보 정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 보수 정당도 할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세심한 그런 정책들은 더 잘 마련하실 수 있는 정당에서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당에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산업 규제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 경쟁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드렸던 그런 정책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제가 어떤 방향에서 더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기업에서 아리백을 대응했던 입장으로서 그것만 대응한다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서 머무르고만 있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셨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헷갈리는, 그러니까 다른 당과 함께 할 것도 하지만 여전히 음, 우리 입장은 이거다라는 것들을 네. 강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허승규 후보님. 예, 먼저 저도 통합의 정치를 좋아하는데요. 협력과 통합을 하려면은 정치적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녹색 정치라든가 생태주의적으로 기후 정치하는 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이 한 30석 이상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협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거대 양당의 기후 정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에서 제가 참고할 부분은 사실 제가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서 특히 핵발전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감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지방정부의 국민의힘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데서는
지역 소멸 대응이라든가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또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산업의 정밀원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름 애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하고는 지역 소멸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기본법 같은 경우도 지역의 열악한 지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지사 이철호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과 이제 녹색당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지자체 의원들의 공약들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북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부분들. 한쪽에서는 원전 확대를 말하면서 지역에서는 또 에너지 전환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얘기하면서도 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등의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공공재생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는 그런 흐름의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같이 할 부분이고 좀 더 급진적인 대안들을 저희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정치에 있어서 저희 당과 유사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권한이 없는데 얼마 전에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면담했을 때 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어떤 제안을 했고 그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화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후정치의 정치 세력화와 함께 실제 국회 내 제도화를 실질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양당의 대표들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22대 총선 이후에 기후국회를 제도화하고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정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각 당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뭐 녹색 정의당이야 잘 하고 있지만 우리 거대 양당 내에서 기후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소수파가 아니라 주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이 애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함께 판을 키우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각각의 당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기후 상설 특위 얘기했습니다. 정말 2022년에는 22대 국회에서는 네, 요것만은 제대로 정말 반영돼서 기후 특위가 상설화되는 이런 것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보당 손설 후보님. 제가 말하려는 거 다 허승규 후보님 말씀하셔 가지고 참 그런데요. 어 어쨌든 제가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국회 소통관에도 이제 뭐 브리핑을 하러 가거나 하면은 이제 각 당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시는지 많이 보게 되고 지켜보게 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구경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때 한참 예산을 논의하는 국회였어요. 예산 국회 때였는데 이제 기후특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한 70-80 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냈던 이제 "기후 예산을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여러 이제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는 와중이기도 했는데 좀 그런 이제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거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진보당은 국회를 입성하더라도 소수 정당일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 기준이 10 명이고 그게 결국 이제 통과를 해야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발의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꼭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을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공약으로 있더라고요. 네, 저도 상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상설 수준이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전반적인 정부 부처 체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기후의 영역이 사실은 모든 영역에 개입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뭐 부처, 하나의 위원회에서 뭔가 독자적이거나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가 모든 위원회에 오히려 관장하거나 통괄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소수 정당 입장에서 정부 부처를 다 바꾸려면 당연히 협력을 좀 해야 되고 여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 기후에 진심인 사람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되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뭐 모임이나 뭐 연구 모임이나 뭐 여러 회의들, 간담회들 해 가면서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를 주제로 한 상임위가 꾸려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이렇게 아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해주셨고, 또 발의 요건을 만들려면은 이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부는 국회 가시면은 꼭 서로 같이 발의해주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답변 순서를 저희 손소월 후보님부터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 우리 뉴에이즈의 그 박혜민 대표님께서 후보님들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신근정 대표님은 상당히 매섭게 질문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은 앞부분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민 후보님께서 더 무서운 질문 하시면 제 네. 넘어설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아, 정치인에 네. 대해서도 약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아, 총선에서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말할 일이 많아가지고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뉴에이즈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입니다. 초당적으로 정치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해지기 위해 더 젊은 후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퓨처부터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회 안에 다양성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가 그 역할을 정말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30 세대의 절반이 무당층이라고 했을 때 이 무당층을 저희가 적극적 무당층이라고 정의하고 정치의 변화를 우리가 하드 캐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역공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공약 프로젝트는 보통 정치인들이 공약을 말하면서 뽑아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옆에 처부터들이 이 공약을 들어주면 우리는 뽑아주겠다라고 이제 역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지역구와 정당들의 요구하는 캠페인이 쭉 진행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역공약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었던 게 기후 위기였습니다. 뉴에이즈가 정치인을 국회에 출마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유권자들한테 어떤 문제를 가장 해결해 주길 기대하냐고 온라인으로 1,000명에게 물어봤었고 오프라인에서 워크숍을 통했을 때도 1순위가 기후 위기였거든요. 저도 막연하게 기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야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좀 같이 제가 매섭게 질문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그 역공약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질문을 좀 그대로 읽기보다는 좀 저의 고민을 담아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면 사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되게 대결 구도로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왜 쟁점이 되었는지도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석탄화력 발전소 지금 59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화석연료 발전원을 어떻게 줄여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본질적 질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좀 결론을 스스로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쟁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전환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기술 발전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요. 후보님들 혹은 정당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쟁점화할 것인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정치라는 것은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아가 함께 변화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좀 더 주류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유권자는 사실 너무 바빠요. 사실 넷플릭스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어려운 이 시기에 기후위기는 체감하고 두려운 것에 비해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사실 한 달 전만의 저라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한 30%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유권자를 설득하고 기후 정치인으로서 더 많은 유권자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는 너무 바쁘고 기후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여겨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진보당 순서 후보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아무래도 잘못 바뀌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화석연료 관련해서는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에 더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 가능한 거를 타진하거나 뭐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메꿀지를 화석연료 퇴출이 가장 빠르게 되어야 한다는 동의하에 방법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동의선들이 좀 이제 정치 내에서는 좀 옅어져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시민들께서는 이미 탈석탄법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셨고 중요하게 제출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이제 국민적 동의 이 선을 어 무겁게 가져가는 것이 일단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참 이 탈원전, 탈탈원전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확인이 됐고 이미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아무래도 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대학생일 때는 단체를 만들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국회에서 정책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국회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당에는 농민 당원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이 농산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감도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되게 절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국회에서는 생략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청소년들도 나서기도 했고 이제 노동자들 산업전환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저희 울산에 있는 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나 잘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정치로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래야 더 쉽고 '아 내 친구, 내 이웃, 나랑 같이 사는 시민이 겪는 문제구나.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진보당은 그런 이야기를 좀 끌어올리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녹색정의당의 허승규 후보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죠. 화석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저는 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석에너지 분야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정의로운 전환이죠. 지금 3월 30일에 충남 노동자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전 노동자분들의 녹색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수요 감축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당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지속한 에너지원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권이라든가 기성 정치권이 너무 투자를 안 했다, 게을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에 있어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희 녹색정의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은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성장의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고준위 핵폐기물이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이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요 감축에 대안이 없는데 거대 양당이 지금 이번 국회 말기에 고준위 특별법을 후루룩 처리하려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원전 수요 감축에 대한 대책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유럽연합의 그린 텍소노미 기준에 있어서도 원전이 녹색 분류책에 들어갔지만은 핵 폐기물 처리 대안이라든가 사고 저항성 해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념적으로 주장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또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어제 머리 정리하러 갔는데 미용사분이 정치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버스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까지 하는데 자기 동네까지 기후동행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녹색정의당에 투표하겠다고 얘기가 한 겁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20대 시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그 문제에서 정치가 출발하는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억울한 문제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야 했을 때 그 지점이라고 봤을 때 저는 대중교통 문제는 서울과 지역, 어르신, 청소년 수많은 세대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기후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경북 안동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 청소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지역의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대중교통과 이동권의 문제를 가지고 기후 정치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네이버의 허순규 블로그 들어가면 그 자세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후 정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다음은 정혜림 후보님. 네,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도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후위기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아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탄소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우리의 목표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모든 담론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했느냐, 재생에너지. 하나의 옵션을 마치 원래의 목적이었던 양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옵션이고 유일한 솔루션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서 배출되는 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탈탄소를 하면서 탈석탄과 그다음에 탈원전을 같이 할 수 있었느냐?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했느냐? 가능했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게 줄이겠다.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전 세계 트렌드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계속 산업 부분에 있었던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산업 트렌드에 좀 뒤처지신 생각이 아니신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원자력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이후 최근에 그
통과된 탄소중립 산업법에서도 원자력을 포함하고 CCUS 같은 거 다 포함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거, 2050년까지 목표 달성을 하는 거, 넷제로 목표 달성을 하는 건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수단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이번이랑도 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기후변화 바람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도 사실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1번 의제는 경제 발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 같이 솔루션을 제안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기후 의제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도 많고 너 이거 모르면 이야기 할 수 없어.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너 이것도 안 하면 기후 문제에 진심이 아니야. 너 여기에 자격이 없어. 이런 방향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논의만으로는 이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체계를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이거를 다 공부하고 이걸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향후의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아주 다각화하고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원전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쓰고 있고 또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원전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생태계에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전을 안 할 경우에 다른 나라가 또 원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기술자들이 글로 또 다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지구 전체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또 가게 되면 그건 또 뭐지? 약간 뭐 제로섬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지점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는 쪽을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 이게 유일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늘릴 여지가 있으니 이거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늘려나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의 참여 물론 이 뭐 산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역시 재생에너지도 문제가 많이 이 뭐 찬반이 붙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이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느 지점까지 또 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달라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알릴 것인가. 제가 그 태양광 관련해서도 캐나다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태양광 그땅 위에 어마어마한 태양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제의 그런 반대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어스르면서 가려면 이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강연을 많이 가보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그 약간 머리를 치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왜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냐, 과거만 가르쳐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환경 교과목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양성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논의의 수준을 좀 높이고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것은 어, 우리의 교육제도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진 시민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그 양성된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가는 것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서로 질문할 것도 많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 석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뺄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파박 튀기면서 이후 후속 토론이 이어지면 참 재밌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신근정 대표님께서 매우 항상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각각의 후보들에게 다르게 질문을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예, 시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각각의 후보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각각의 후보님들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통된 질문도 물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또 추가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에는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기후위기에 진심이신 두 분이 있지만 사실 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또 기후위기에 진심이었다고는 하지만 놓친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동화 후보님께 질문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도 만들었고 법도 만들었고 기후위기 선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달렸는데 그린 뉴딜 발표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딱 정부가 바뀌자마자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을 문제 삼아서 산업부 공무원 다 고발 조치했고 다 감사 들어갔고요. 태양광 다 감사하고 다 고발 조치해서 다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탈원전 정책이든 아니면 태양광 확대 정책이든 그 정책을 펼쳤던 정책 당국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네. 저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도 해주지 않네. 검찰 독재를 막겠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기에서 말하는 검찰 독재를 막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동화 후보님이 추진하고 싶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 때 그 정책을 펼치게 되면 또 지방정부랑 같이 협업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믿고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요? 다 이제 다 방패가 돼주지 않는데 복지부동 하는 게 나의 일신상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정책 신호가 이미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보호를 해줄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정혜림 후보님한테는 국힘이 기후공약을 열심히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기후위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공약보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약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반도체 공장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을 마구 짓겠다거나 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기후 공약으로 이야기하지만 당 지도부나 정책 당국, 예산 당국, 그 경제부처는 다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대규모 한 10 줄이고 한 200점 늘리는 공약을 발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혜림 후보님은 비례 후보로서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지만 이것이 기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저 당 지도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정부 정책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당 안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수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철시키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 연대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허승규 후보님과 손소로 후보님 두 분한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두 분한테는. 두 분은 당 지도부랑 당연히 입장이 같으실 거기 때문에 내부의 정치가 아니라 외부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허승규 후보님한테는 실제로 에너지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비정규직 서민들, 시민들 이런 분들만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20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매우 큰 거대 산업이거든요. 특히 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중공업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엮여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허승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약이 됐을 때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될 건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도 있을 테고, 당연히 경영진도 있을 테고, 사무직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솔 후보님한테 질문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공공재생에너지, 무상버스, 필수에너지 공급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온실가스는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는 전기 부분에서는 한 30%밖에 안 되고요. 가스, 석유나 열 사용이 70%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무상버스를 한다고 해서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에너지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시멘트라든지 철강에서 쓰이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온실가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줄이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된다고 해도 저는 온실가스 10%도 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할까요? 질문을 네, 각을 잡고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80명이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듣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학 후보님부터 먼저 답해 주시죠. 네. 뭐 탈원전 관련돼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나 혹은 태양광 관련돼서 이걸 허가해주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되짚어보는 전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이거는 기후 문제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정치가 조금 엉망이 되어 버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대립이 극화되고 격화되고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물론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러면 뭐 다음 정부가 일어나서 그걸 견제 차원에서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은 내가 실제로 뭐 조작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걸 바로잡는 계기가 될 테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정책을 쭉 한 정부가 밀고 나갔다가 그 정부도 사실은 국가가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국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뚝 끊어버리고 다음 정부 돼서 다시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만 바라보고 만약에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30년, 60년, 뭐 거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기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반성을 하고 차제에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제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 아젠다를 내걸고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당제가 무조건 다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이 양당제가 감정적이 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는가를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3지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한 팀과 연합 정치를 통해서 다른 한 팀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저는 좀 그 해소 지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치 개혁 아젠다를 어쨌든 기후 정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지점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구조, 그러니까 국회 거버넌스를 어떻게 다각화하고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회에서라도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의 결과가 결국 국민들에게 혹은 정책의 어떤 이어짐이 적어도 뭐 100을 0으로 만들고 0을 100으로 만드는 이런 수가 아니라 적어도 50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기후 정치가 되려면은 정치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혜림 후보님. 네. 사실 제가 좀 저를 원래 아시던 분들은 당황하실 만큼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이유는 저도 정말 기후변화 대응이 제 인생의 목표고 이걸 정말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걸 알지만, 정말 잘 알지만, 우리가 방법이 달라도 목표가 같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진짜로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려야 될지 정말 깊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중에 하나는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만을 고려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정말 효과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탄소 배출이 정말 많은 에너지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기업 출신이거든요. 기업에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라든지 금리 인상 같은 걸로 기후변화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 포함해가지고. 너무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는 기업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시민단체들에서는 여전히 기업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만약에 많은 경쟁력을 잃고 우리 산업에, 우리 경제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정말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산업과 기술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 되는 방향으로의 산업과 기술 전환을 이끌 수 있겠다.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이 실제로 되는 방향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인 거예요. 저희 당과 저희 당 지지자들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산업 발전과 우리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많은 기후위기 고관여자분들께는 사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실제로 탄소가 감축되는 임팩트 있는 감축을 최대한 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기를 감안하면서도 당 내외의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설득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허순규 후보님께는 아마도 어, 다른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산업전환까지도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허순규 후보님. 아마 이 소수파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조율할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의 맥으로 이해했습니다. 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에 들어가서 저희 정당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가 있으면 로컬 에너지 전국 네트워크랑 같이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탈핵 문제에 있었던 탈핵 시민행동이라든가 원자력 그 핵발전소 이해관계 당사자라든가 이렇게 계속 넓게 가서 이해 당사자들을 확장하는 정치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는 저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성해야겠지만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실태 조사를 통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문제를 확장하고, 또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을 해서 특정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낙동강 최상단의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주민 당사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봉화군, 환경부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소수의 국회의원도 이와 관련된 연구 영역 로드맵은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공론화해서 정치판을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 녹색정의당의 갈등 역량 자체를 키우는 정치적 확산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전략이 차원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도 구축인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구성되는 노력도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 다당제 정치개혁이 된다면은 더 많은 그 소수의들을 위한,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어떤 전반적인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도 개혁은
선거 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문별 의제별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하면서 참 제가 애석했던 거는 우리 지역의 할머니, 청소년들은 버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통로 자체가 없어요. 그 버스 관련 제가 시민공청회를 가보면은 평일 오후 2시 제가 안동여중 학생인데 교장 선생님한테 저 버스 공청회 가서 얘기하고 올 테니까 결석해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느 그 안동의 교장 선생님께서 잘 갔다 와서 너의 시민권 행사를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당의 공약에 시민 참여 기구 제도화라든가 버스 공영 버스 협의회라는 이런 제도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버스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대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녹색정의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녹색정의당이 잘하든 못하든 역시 결국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서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에너지 전환도 풀어가야 된다는 정치의 가장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을 저희 녹색정의당이 앞장서서 확장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과정을 합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진보당 손수월 후보님, 현재 공약 얘기하신 것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감축에 특화된 정책은 아니지요. 어쨌든 적응과 회복의 영역에서 저는 진보당이 특별하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고 감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 공간에서 많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진보당 거기에 주목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기후위기가 저는 불평등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건이나 여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동시에 되어야 사실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문제도 기후의 문제고 이 불평등 해소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온실가스 감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가장 큰 이제 정책 기조는 이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가 기본적인 대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네, 지금 전남이나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제 민간 주도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발전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도시로 쏴지는 방식으로 또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질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기조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한전 민영화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도 맞서야 되고 발전 공기업들이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 것과 저는 도심에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 이제 도시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먼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할 수 있는 곳부터 추진을 해서 이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하고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좀 민영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이익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많아지고 재생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차원의 이 원칙과 좀 힘을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들로 이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생에너지 확대의 공공성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쫙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 CF100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아리백이다. 이 관련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조선비즈니스에서 총선 공약 비교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공약의 SMR, 소형 모듈력 원자로가 나왔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 폐지하는 약속을 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지난번 저희가 그 1차 발표할 때도 CF100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혜림 후보님께 이 질문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전반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분 정도씩 지금 아리백과 CF100, CF2 이렇게 해서 약간 논쟁점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2분씩 입장을 다 한 번씩 듣고 얘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 발언이라든지 추가 질문 있는 거 받고 벌써 10시 반이기 때문에 이제 또 후보님들 주무셔야지 내일 또 선거운동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이동학 후보님부터 아리백과 CF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네, CFE 이거 제가 산자부에서 설명하는 거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 산 넘어 산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뭐 방향 뭐 그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이 약간 좀 이념성이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자기네 거를 좀 앞세워서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 비율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2030년도까지 3배를 늘려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공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어, 이 방향에서 어쨌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전 이 방향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정부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심지어 마을 단위, 심지어 개인까지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실험적으로라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여지를 두고 정책 방향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CF100 이 부분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의 뭐 설득해야 되는 문제, 또 기업들 참여시키는 문제, 여러 나라 이 부분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문제에서 과연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가지고 이거를 해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현실성에 대한 얘기도 이게 과연 주류화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정혜림 후보님. 네.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업에서 아리백을 대응하다 왔지만 아리백이라는 그 현상, 뭐 목표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를 늘려달라라는 요구였고 그것이 이제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수용이 되어가지고 이런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정말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제안된 그런 무브먼트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어, 이거를 달성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배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목표해야 될 것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도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탄소 중립을 목표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걸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모델링을 해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가 이것을 따지고 보았을 때 원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공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2배까지 늘리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EU 탄소중립 산업법에서도 포함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산업 부문에서도 아리백을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넓게 최대한 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산업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허순규 후보님. 네, 좀 중복되지 않게 저는 그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고요. 핵발전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3세계 국가를 착취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면 어디선가 지어야 되는데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또 멀리 에너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송전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배치가 되겠죠. 현재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되는 울진이라든가 어떤 경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마 인구도 적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이 있으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그런 곳에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발전이 그 탄소를 중립을 한다는 그 목표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은 과연 이러한 어떤 발전 방식과 그 뒷감당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근본적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분산 에너지라든가 태양과 바람의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열심히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있는 국제평화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무탄소나 핵발전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에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에너지냐 했을 때 우라늄 기반의 핵발전소를 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지구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저희 녹색정당은 좀 더 보편적인 국제평화주의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환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 세계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구적 평화에 근본한 핵무기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안보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북이라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진보당 손소율 후보님. 네, 저는 무탄소가 원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향이 영광이라서 저희 한빛 원전이 많은 곳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 사실 알려지지 않는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많고요. 원전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려면 지금까지 원전 관리가 잘 되었는가 평가부터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어,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 운영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했냐 저는 대단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원전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까지 많이 뭐 연구하고 했는데도 아직 기술이 나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되게 급변하고 급박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소형 모듈 원전을 이야기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원전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말로밖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가능한 대안인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전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해서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각각이 또 답을 들어본 거고요. 그만큼 각 당 입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또 쏟아지는데요. 하하하, 네. 하나만, 윤영중, 선생님께서, 네, 랩 2050, 윤영중 선생님께서, 그, 이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국힘의 기후 공약 강조점이 기후 대응 기금 2배로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산업 지원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국 실제 산업하고 에너지 부분에서 감소를 시키려면은 탄소 배출의 비용을 부과하고 감축에 인센티브 줘야 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질문이고 또 공공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도 현 정부를 수사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5조로 늘려도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이걸 늘리면은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레포트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행점검 보고 체계를 갖춰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정혜림 후보님께서 추가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훈훈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임동민 님께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모두 당선돼서 국회에서 기후 대응에 진정성 있는 논의와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견이 있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각각의 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적어도 논의의 장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후보님들 말고도 자, 앞으로 저희가 더 지금 개혁신당도 있고 또 새신연합도 있고 또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각각의 다양한 정당들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의 자문위원님이신 김병권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남기셨습니다. 내 후보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이분들이 속한 정당 안에서의 공통성보다 더 클 것 같네요. 모두 당선되셔서 모두 당 안에서 기후대응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모두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숙님께서 사실은 세계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이 각각의 정당이 어떻게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고민숙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현재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생산과 소비, 수요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요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게 정말 대안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질문 하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질문지가 이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꼭 통과시키고 싶은 1호 법안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이 윤영중님 질문에 대한 답은 정혜림 후보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님들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지혜님께서 정혜림 후보님은 지역구가 어디이신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정보로는 지금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은 우리 이동학 후보님이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모두 비례로 출마를 하십니다. 네, 제 답이 제가 틀렸으면은 정혜림 후보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정혜림 후보님한테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생산과 수요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어떻게 설득하느냐. 두 번째는 기후대응 기금 얘기했는데 이걸 늘리고 잘 할 거냐. 어쨌든 다른 곳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재원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국회 갔을 때꼭 통과시키고 싶은 1호 법안. 자, 질문 세 가지인데요. 3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3분 안에 질문 세 가지를 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동화 후보님께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생산 소비, 이 앞으로 수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 안에서 제가 탄소 발생이라든가 쓰레기 발생 이런 거는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는 되지만 그 안에서 좀 줄이는 방법. 예를 들면 쓰레기를 예를 들면 리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필 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커피를 예를 들면 커피 내용물은 소비되지만 컵은 소비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미래세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1호 법안으로 좀 제정을 하고 싶은데, 독일은 세대 간 형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총리 산하로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법안이나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정말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좀 봐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의회에 미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예요, 상임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안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때 그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날림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 제외시켜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기능에서 이거를 좀 더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조직에서도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미래세대 기본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탈탄소의 우리 압박보다 저는 탈플라스틱의 압박이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국제 플라스틱 감축 협약을 지금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1월 달 부산에서 최종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2040년도까지 해양 오염 증식, 아니 그 해양 오염을 완전히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실생활과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확 그냥 규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이 지금의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도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도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탈플라스틱 그 국제 협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약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혜림 후보님. 네, 그냥, 네. 답변 드릴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일단 먼저 수요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동학 후보님처럼 사실 줄이는 게 가장 좋고 엄청 훌륭한 중요한 감축 수단이지만 그것이 강제되거나 저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 좀 어려운 방향이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특히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탄소 배출 비용을 뭐 주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혁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또 페널티 수단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생산된 재원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정책이 그 부분을 좀 일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추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노기의 이행 점검 뭐 기능을 포함해서 그런 이행 점검에 대한 강화를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 어떤 법을 1호로 법안으로 할 거냐고 했을 때는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가 실무를 맡아서 입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다 보니까 감축의 주체인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되는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한계를 느꼈던 법안이에요. 제가 기업으로 옮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산업 촉진이라든지 산업 진흥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후테크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결자해지하면서 상징적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랩업하는 말씀 짧게만 드리면은 사실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많은 질문이 저한테만 쏟아지는 것만 보셔도 알지만 제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거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특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 입장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역할이 사실 정말 필요했는데 그것이 너무 부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 항상 올 것이다. 저를 항상 불러달라. 그런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기후변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려면은 나는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너네는 그런 게 정말 좋은 방향을 생각하지? 그러면 너네가 그걸 진짜 열심히 하고 난 이걸 열심히 해볼게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 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제가 해야 되는 방향을 조금 날카롭게 매섭게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승규 후보님. 네, 첫 번째, 네, 수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는 사회가 저희 녹색정의당의 지향입니다. 수요를 줄인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고요.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녹색 도시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왔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공성 강화와 함께 휴식과 쉼의 가치를 통해서 수요 감축과 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녹색 전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제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 6일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녹색이 지금 시대의 진보입니다.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요. 낭비성 예산을 기후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체적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총사업비 8천억 원. 물론 실제로 1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1조 2천억 원 합치면 2조인데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전라북도 10개 시군 10만 이하, 전주, 익산, 군산, 전주 생활권의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1년간 전북 도민 무상교통 10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인구 2만 4천 청송군에서 4억에서 했거든요. 순창, 장수 다 2만 3천 명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2조 가지고 100억 무상교통 하고도 1조 9,900억이 남습니다. 전라북도를 녹색 특별자치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금 재원 늘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 반규 예산만 다 잘라내도 우리는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1분 38초 썼습니다. 교통기본법이 중요하다면요. 교통기본법에는 국가교통계획과 광역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교통계획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가교통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신공항 무분별한 건설 계획을 거기서 태클 걸 수 있습니다. 국가교통계획이 반규에 맞지 않는다. 교통기본법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지방의 시군별 교통이동이 매우 불편해요. 경북 안동 살거든요. 상주가 차로 1시간인데 서울 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시군별 이동권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계획이 교통기본법 안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기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충전 부지 시설 만들기가 어려워요.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기본법 내에 도시교통계획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충전 시설 부지라는 것을 시군교통계획에 넣어가지고 녹색도시 자체가 대한민국 243개 시군구를 다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기본법은 단순히 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후정치 시민들을 조직하고 반기후 예산을 저지하고 전국적인 기후정치를 확산할 수 있는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교통기본법 통해서 전국의 우리 기후 시민들하고 기성정치권 반기후정치 국회를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진보당 손소월 후보님. 네. 뭐 생산, 소비, 수요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는 이제 기업의 책임을 묻고 다소비층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당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의 탄소 배출량이 소득 하위 50%의 27배나 되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것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지난해
법인세가 참 많이 깎이고 그로 인한 세수펑크나 여러 가지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 좀 안타깝고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후 위기에 대응 측면에서도 이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금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금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정혜림 후보님한테 여쭤보신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1호 법안으로 앞에 필수 에너지 이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 내내 연구를 해서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석도 1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했고 필수 에너지 이용권, 가족용, 산업용 이것도 다 좀 어려워서 아직 그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일단 묵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2 대가 되고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부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토론회부터 좀 잘 기획을 해서 어쨌든 에너지라는 게 공공재로서 기본적으로 권리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나가고 싶고요. 오늘 자리에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정책 같은 부분은 많이 채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책을 실현시킬 힘을 모아내는 게 저는 특히 진보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엮고 연결하고 이런 국회에서 이야기되지 않던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큰 변수가 되는데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네. 최근영 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후보님들이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후 국회로 만들어주세요. 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혜미 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국회로 가시면 꼭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램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자리, 사실 이게 선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정당을 걸고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의견을 밝히고 토론하는 게 이게 이제 선거에서 핵심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후정치 바람 그리고 이 박희민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뉴에이즈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진영님께서 기후위기를 위해 싸울 국회의원 20명 만들어냅시다. 기후총선, 기후유권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 1시간 3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시 56분. 여러분 2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대 접속자는 100명을 넘은 것 같고요. 지금 11시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60여 명 되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꼭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신근정 대표님 저희 기후 유권자 우리가 기후 유권자다 이 활동 하지 않습니까? 1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기후유권자다 선언하는 SNS 프로필 바꾸는 저희 캠페인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는 어떤 기후유권자일까 유형 테스트 해보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6일 날 저희 3.16 에너지 전환대회에서는 부스 차려서 스티커도 나눠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홍보물 만들면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저희 광고 나가는 대로 요청하시면 저희 우편물로 발송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정치 바람의 홈페이지 그리고 기사 나오는 것들 계속 잘 쌓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관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11시까지 채우겠습니다. 2분만 지나면 11시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굉장히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선거 끝나고, 네, 선거 끝나고도 저희가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중에 이제 나중에 또 당선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운이 없게 또 당선이 안 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오늘 밤에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모이셨던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대한민국이 정말 잘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
지금 전이라서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선거 이후에도 각 당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당 밖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계속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또 그때 이렇게 초청하면 여러분들께서 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혜민 대표님. 어,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분이면 딱 11시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조영미님께서도 기후유권자 연대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대합니다. 정성 어린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월 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네 분의 후보자와 함께 각 당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나누고 어떻게 국회 가서 정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들었는데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선거가 끝나면은 기후정치 바람에서 뒤풀이를 준비를 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고 무엇을 이뤘는지 그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1시 2시간을 꽉 채운 오늘의 이 토론회를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